국내 기업들은 위기입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음, 네이버, 이런 기업들, 우리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큰 대기업이 됐지만 그런 기업이 안 나와요,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 생성형 AI 시장은 거대 자금과 거대 데이터셋, 그리고 거대한 인력들이 투입되는 시장으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딥시크 나오니까, 야, 우리가 기술력만 있고 어떤 훌륭한 인력들만 있으면은 또 효율화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위기 속의 작은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고 중국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AI 딥시크 사태가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딥시크 쇼크?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요 뉴스만 보고는 중국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AI가 너무나 미국 일변도로 흐르고 있었어요. 네. 너무나 독점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죠. 미국 경쟁력에 대비하면은 다른 국가들이 정말 아예 따라가지 못할 정도 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 AI 스타트업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AI는 정말 앞으로 중요한 산업인데 미국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겠다, 이런 우려가 뭐 제 연구자 관점에서 있었죠. 중국이 이렇게 딥시크라는 걸 발표하고 이게 이제 오픈 AI나 미국의 AI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겠다라는 이런 리더들에게 자극을 한번 준 거예요. 위기감을 준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아마 기술 기업들을 상당히 우대한다. 이게 결국 법 제도적으로도 우호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런 산업 질서적으로도 그들이 이득이 되게끔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를 한번 만들어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야, 우리가 미국같이 저런 거대 자금이나 거대 하드웨어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딥시크 같은 거를 좀 효율적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잠깐이나마 중국을 한번 응원해 보게 됐습니다. 자, 현재 그럼 가장 앞서 있는 챗GPT랑 비교하면 성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진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이 딥시크를 뭐 저도 써보기도 했고 또 여러 기술 검증하는 업체들에서 이런 뭐 추론 능력이라든지 혹은 창작 능력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GPT-4와 대등한 수준이고 요즘 이제 생성형 AI 업계는 가장 이 상위에 있는 기술이 추론 능력을 갖춘 기술들이거든요. 뭐 추론 능력이라 하면 단순히 글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글의 인과관계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뭐 과학기술, 뭐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코드를 짠다든지 뭐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능력들이죠. 이 추론 능력을 갖춘 이런 지금 툴들이 막 등장하고 경쟁이 붙어 있는 시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O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O3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O1이 이제 추론을 특화시킨 모델인데 이게 지금 막 한참 나와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던 즈음인데 이 딥시크의 추론 모델인 R1 모델과 이 챗GPT의 O1과 비교를 했을 때도 그다지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이게 결국 그러면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가성비를 봐야 되잖아요. 가성비 측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비용 효율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라는 거예요. 비용 효율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GPU 개수로 얘기를 하죠. GPU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최상위 모델, 이 H100 모델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데 개당 6천만 원 정도예요. 이게 GPT-4에는 10,000개가 쓰였습니다. GPT-4에 데이터 학습시키는데 H100만 10,000개 썼거든요. 그걸 이제 곱해보면은 6천억 든 거예요. 그 GPU 비용만. 자, 그런데 이 딥시크에는요, 그들 발표에 따르면은 H800이라는 모델이 뭐 약 2,000개 정도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H800은 H100보다 하위 버전이고요. 개당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훨씬 더 부족한 하드웨어를 썼음에도 성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가성비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가 오픈소스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IT 업계는 오픈소스냐 폐쇄소스냐 이 모델이 항상 뭐 시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리눅스라는 것에도 오픈소스가 결국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것이 개발자나 이 기업이 열심히 개발한 성능 좋은 모델을 아예 소스 코드까지 공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좀 포기하는 형태죠. 폐쇄적인 모델은 내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내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치중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거죠. 우리 앱스토어 안에서만 너네 개발해. 우리가 기본적인 이 플랫폼은 제공하지만 하나하나 낱낱이 소스를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이 생태계 자체가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폐쇄 모델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선택했어요. 근데 챗GPT는 아직까지 폐쇄형 모델입니다. 근데 오픈소스 모델인데 가격도 싸고 거기다가 오픈 API로 제공되는 요 이용료가 월등히 쌉니다. 챗GPT API를 이용했을 때보다 한 20, 30배 정도 싸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트래픽당 혹은 뭐 이렇게 토큰당 가격을 책정하는데 가격이 훨씬 싸요. 그럼 이제 수요 기업들 입장에 어떨까요? 야, 소스 코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뭐 응용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API를 갖다 쓸 때도 이용료가 싸고 당연히 딥시크 선택하겠죠.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딥시크를 쓰겠다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채용하는 이걸 이용하겠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측면, 이 오픈소스고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이슈몰이가 될 만하다. 그것이 정말 이 중국에 사실 신뢰할 수 없죠. 얘네들 정말 H800을 2,000개밖에 안 썼고 비용을 80억밖에 안 들였다 뭐 이러는데 그걸 100% 믿을 수도 없지만은 성능은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요 AI 시장에 한번 자극제가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성능이 거의 대등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덜 좋은 장비, 덜 썼다라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적인 그 퍼포먼스를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파라미터의 숫자를 늘린다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더 복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딥시크가 파라미터를 몇 개 썼냐면은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썼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GPT 3.5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 썼거든요. 파라미터를 더 많이 썼죠. 그러면 이게 더 하드웨어나 데이터가 더 많이 쓰였을 것이라고 가성비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 파라미터는 많이 쓴 대신에 이거를 우리 이제 이용자들이 뭔가 질문을 해서 답을 만들고 추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율적인 이 방법들을 차용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게 이 파라미터 복잡한 파라미터를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특정 이용자가 특정 질문 주제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좁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지식을 다 검토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질문이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거다. 경영경제에 해당되는 거다. 교육에 해당되는 거다.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셋에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의 범주를 좁혀나가면서 연산을 하니까 훨씬 더 비용 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술 용어로 MOE라고 하거든요. 이제 Mix of Expert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의 집단을 이제 믹스한다. 그 말은 각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 칩셋을 우리가 추론에 활용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엔지니어링적인 효율성이죠. 뭐 하드웨어도 적게 쓰고 물론 파라미터는 좀 많이 썼지만 엔지니어링적 구현적으로 상당히 효율화를 추구하는 이런 방법론이나 솔루션을 채택했다. 이것이 이제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 대비 성능비를 이렇게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적인 구현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딥시크 최대 수혜자랑 최대 피해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시장에서 이미 주가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 확 떨어졌잖아요. 와, 그 깜짝 놀랐어요. 그날 하루 만에 10몇 % 폭락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딥시크의 피해자는 미국 중심의 AI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다 피해자인 거죠. 뭐 오픈 AI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대비되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는 피해자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칩셋 가장 화려한 고성능의 칩셋은 중국 시장으로 안 흘러 들어가게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H100 같은 모델이죠.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뭐 알고리즘적으로나 학습 방법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중국 자체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거를 아예 그냥 배제하고 자신들의 그 생태계 안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이런 AI 분야를 키우겠다라는 선택이 나온다라면 엔비디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지금 AI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피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런 시기에 이게 터져가지고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폐쇄적인 망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터지니까 위기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다. 야, 우리가 선택한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야. 규모의 경쟁,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우리 스케일업을 하는 것만이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지금까지는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었는데 야, 이게 아니야. 성능을 작게 해도 효율화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미국도 자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번 다지고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시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음, 네이버 이런 기업들 우리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큰 대기업이 됐지만 그런 기업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기이고 다만 아까 제가 중국을 잠깐 응원하게 됐다 하는 말이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국내 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 생성형 AI 시장은 거대 자금과 거대 데이터셋 그리고 거대한 인력들이 투입되는 시장으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딥시크 나오니까 야, 우리가 기술력만 있고 어떤 훌륭한 인력들만 있으면은 그 효율화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위기 속의 작은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가 AI 시장에서 뭔가 포지셔닝을 하려면은 이런 중국의 지금 이 딥시크 같은 참 안타깝죠. 중국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하기 드리기가 힘든 뭐 그래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죠. 중국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독주로 여겨지던 전 세계 AI 분야의 중국이 그럼 2인자 자리를 확실히 좀 깨찼다고 봐도 되는 건지 중국은 지금 AI에 대해서 국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제조업 굴기를 펼칠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죠. 제조업이 중국 중심으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약해요. 근데 AI도 이제 AI 굴기죠. 반도체 굴기고요. 이미 뭐 10수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또 정부 지원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를 발휘하고 있죠.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특허입니다. 특허. 이미 연구자들이나 학계 이런 IT 업계 내부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한 5, 6년 전부터 AI 분야 특허 출원 이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독보적인 2위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또 특정 영역은 1위인 분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면인식 같은 거. 요즘 중국 가시면요.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얼굴로 다 인식해요. ATM기 앞에서도 이러고 어디 입장할 때도 이러고. 그러니까 안면인식 기술만큼은 중국이 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필두로 중국이 미국 다음에 독보적인 2위였는데 제가 오늘 이제 김작가 TV 출연을 위해서 또 여러 최근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2024년 기준으로요. 생성형 AI 분야, 제너러티브 AI 분야의 특허 출원수를 봤더니 중국이 독보적 1위로 올랐었어요. 74%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이미 AI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 특허라는 것은 5년 후를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좀 다소 몇 개월 정도 격차를 앞서 있지만은 5년 후에는 중국이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특허 숫자로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의 숫자입니다. 우리 기술과 인력하면 끝 아닙니까? 인력 수준을 봤을 때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지표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 상위 20%입니다. AI 연구자들의 출신 성분, 출신 국가를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47%입니다. AI의 훌륭한 엔지니어, 개발자, 전 세계 뭐 몇만 명이다. 그 중에 47%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숫자 보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많나? 네, 우리가 보통 인도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도는 아직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고요. 이게 결국은 물량 공세다 하는 거죠. 기술, 인력. 결국 우리 딥시크 창업자 양원평 아닙니까? 30대 후반이고요. 상당히 뭐 얼굴 보면 평범해요. 시골 출신이더라고요. 그 시골 가면 현수막들이 다 걸려 있어요. 양원평, 우리 마을을 먹여 살렸다. 네, 그리고 요즘 중국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 칭화대의 영재 절반은 AI, 컴퓨터공학, 양자정보 분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칭화대가 보통 인문 쪽이 상당히 또 강했거든요. 이게 중심이 기술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 인재들을 상당히 육성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AI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대에 상당한 우대를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물량 공세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중국의 뒤에 서야 할 날도 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똑똑한 공대 이과생 지금 의대 정원 의대로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정말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공공기관 기업들이 최근에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왜죠? 이게 항상 뭐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도 뭐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도 이 챗GPT 사용 중지령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안에 대한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처음 발표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보안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걸 우려한 공공기관들이 일단 또 중국이고 하니까 일단은 불신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일단 검증이 확인될 때까지 쓰지 마라.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도 앞으로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오픈 AI 이사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뭐고 또 그거 보니까 샘 알트먼이 내가 트위터 X를 사겠다 뭐 이런 코멘트도 했던 걸로 아는데 둘이 사이가 참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둘이 옛날에 같이 창업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뭐였죠? 오픈 AI 창업 같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 멤버였죠. 네. 근데 이제 둘이 뭔가 틀어진 것 같아요. 역시 영웅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어.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마찰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가 힘을 받았잖아요. 트럼프 2기 정부에 뭐 도지라는 또 위원회 장도 맡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AI만큼도 자신의 입김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언론 플레이 한 것 같아요. 142조, 우리나라 돈 142조에 오픈 AI 내가 인수하겠다. 누구 팔겠습니까, 사실? 안 팔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AI 이슈도 자기가 이번 딥시크로 지금 휘청거리는 오픈 AI를 더 자극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맞받아 쳤죠. 제가 실제로 이제 인터뷰도 봤는데요. 샘 알트먼이 내가 그럼 트위터를 14조에 먼저 할 건데,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맞받아 쳤죠. 뭐 욕을 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단어인데 뭐 이상한 단어를 써서 욕을 했더라고요. 이 둘 간의 자존심 싸움에다가 거기다가 뭐 요즘에 AI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오픈 AI의 전략적 제휴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거 어떤 상황이죠?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근간이 되는 AI 모델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도 거대 언어 모델, 우리 GPT 같은 거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 나온 모델이 없죠.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것이 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침 지금 오픈 AI가 전략적 제휴를 했다라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가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시장의 주도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플렉서블함을 추구하는 거죠. 사실 유사한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리부터 시작된 AI 솔루션들을 계속 시장에 내놓긴 했지만 별로 주도적인 모델이 못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까지도 발표를 했지만 또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 애플은 AI 분야에서 주도자가 되기보다는 이걸 잘 활용해서 혁신가가 되겠다. 뭐 이런 측면인데 카카오도 같은 선택이 아닌가. 뭐 이게 꼭 모든 기업이 내가 기술 공급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또 카카오를 응원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챗GPT로 뜨거워졌던 AI 시장 그리고 또 딥시크로 인해서 AI 시장이 또 한번 뜨거워진 건데 올해 AI 시장이 이제 이런 딥시크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는 건지 또 어떤 분은 올해 AI 버블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피크아웃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만약 피크아웃이 아니라면 지금 AI 분야에서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 빅테크 기업 좀 어디가 좀 좋다고 보시는지. 일단 우리가 빅테크 중에 고르기에는 지금 버블이 좀 깬 건 사실입니다. 뭐 엔비디아도 지금 지지부진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그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AI가 뭐 일부 버블이 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딥시크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오히려 주식시장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풍선이 너무 커져서 빵 터지는 것보다 바람을 살짝 빼주는 거죠. 야, 중국이 이런 거 만들었대.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시장에서도 막 재평가가 나올 거고 또 보완하는 작업들이 나올 거고 또 투자 방향도 또 이렇게 더 실용적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AI 시장의 버블을 조금씩 이렇게 또 꺼트려 가면서 계속 붐업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 지금 AI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또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레 예측하지만 지금의 AI가 역사 70년 사상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가 지금 붐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최정점의 기술 분야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걸 정말 깨트리는 딥시크 같은 게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에 바뀌는 어떤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시기가 한번 또 수년 내에 도래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AI, 딥시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또 기술 쪽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투자는 생물입니다. 기술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만 뭐 이렇게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기술이 돈을 벌게 될 때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더라도 이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의 반응들 또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고 이걸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분야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올해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뭐 하고는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 김 작가에 그래도 나와서 한번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채널명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냥 혹시 오늘 아. 얘기 재밌게 들으신 분들 한 네. 번씩 오셔서 채널명을 얘기해 주셔야죠. 채널명이요? 네. 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 채널 이름도 까먹었어요. 네, 김상윤 교수의 디지털 특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여러분 나올 겁니다. 배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교수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AI와 비트코인 그리고 딥시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번 AI 분야에서 뉴스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상윤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